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세계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싼지 싼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지난 3년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심 중 가장 가파르고 가격도 넷째로 비싸다는 통계가 나왔다.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세계적인 도시로 평가받는 곳들을 모두 앞지른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뉴욕이나 파리나 도쿄보다 가격이 낮았는데 최근 들어서 더 비싸졌다고 하죠. 9일 국가도시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5260달러, 268달러로 조사 대상 390개 도시의 도심 중 4위를 기록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값 순위는 2016년만 해도 14위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톱 5로 올라섰다. 그래요. 예전에는 14위였는데 최근 5년간 상승하면서 5위로 올랐었다고 하죠. 또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3년 만에 44.2% 급등했다. 작년 기준 아파트 값 상위 10개 도시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뉴욕 14.5%, 파리 16.5%, 도쿄 마이너스 5.6% 등 주요 도시는 물론이며 중국 자본의 집값이 폭등해 사회적 문제가 된 홍콩이나 캐나다 밴쿠버보다도 높다. 그렇죠. 다른 곳도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요.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다고 하죠. 뉴욕 한 14.5%인데 14.5%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는 44.2% 올랐다고 하죠.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조선일보 2020년 1월 10일 날 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서울이 보면 예전에는 도쿄보다 가격이 낮았는데 지금은 다 물리치고 4위까지 올라와 있죠. 홍콩, 싱가포르, 런던 다음이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2020년 1월달에 나온 거니까 그 뒤에도 계속 올랐죠. 그래요. 지금은 3위일지도 몰라요. 그래요. 물론 뭐 3위 할 수도 있고 2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아주 높아요. 그래요. 제일 높아요. 그러면 뭐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데 이렇게 순위가 높으면 이상이 있겠죠. 소득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을 보면 홍콩이 51,600불 정도 돼요. 싱가포르는 58,000불 돼요. 대한민국은 어떻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33,000불이에요. 그래요. 홍콩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죠. 싱가포르의 한 80%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요. 싱가포르에 대비하면 한 50%에서 60%밖에 안 되죠. 그래요.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총소득이 훨씬 높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가격 높은 게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도 문제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소득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건 일단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런던이나
뉴욕 이런 데도 보면 우리보다 다 소득이 높죠. 도쿄도 우리보다 높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높죠. 근데 그런 것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죠. 평당. 그래요. 다 언급한 곳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서울만 그런 게 아니죠. 이러한 현상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확실하죠. 확실한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 속에서 서울의 1인 그래요.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이 한 4만 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홍콩과 거의 비슷해지겠죠. 아파트 가격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근데 부동산 정책이 더 실패한 곳이 어딘가요?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얼마예요? 9,400불밖에 안 되죠. 2018년 기준으로. 그래요. 대한민국이 한 30-4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서울이나 중국이랑 큰 차이가 없죠. 서울이나 베이징의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예전엔 더 비쌌다고 하죠. 그럼 베이징도 뭔가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중국 역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중국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러다가 너무 못 살게 되니까 시장을 도입했죠. 도입하면서 완전히 도입하지 않았죠. 중국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가요?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죠. 소유권은 어떤가요? 개인이 지니지 못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에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잘 안 되죠. 그 뻔한 거예요. 그래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니까 1인당 국민총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세계적인 수준이 돼버린 거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죠. 뻔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언급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거를 정부가 가로채서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시장의 기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보면 낙후된 지역이 많죠. 그 지역 사람들도 아파트에 살고 싶겠죠. 그래요. 수익성이 나면 아파트를 지을 정도로 수익성이 나면 도와주면 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거나 그래요. 수익을 더 보장해주거나 하면서 그 시장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없죠. 그래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없어요. 독일은 어떤가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9,000불이죠. 그래요. 런던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보다 높아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그럼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냐? 국민 총소득을 보면 되겠죠. 런던은 보면 어때요? 2조 7천억 불이죠. 한국은 1조 7천억 불이죠. 그래요. 미국은 워낙 압도적이니까. 파리는 2조 8천억 불이에요. 독일은 어떤가요? 경제 규모가 4조 100억 불이 4조 1천억 불이죠. 일본보다는 좀 작지만 프랑스나 그래요. 영국보단 크죠. 그래요. 국민 총소득도 프랑스나 영국보다 크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49,000불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크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수도 베를린은 랭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서울보다 더 비싸도 서울보다 더 비싸야 당연한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독일이 부동산 정책이 괜찮다는 말인 거죠. 뭐가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요. 세금을 한번 봤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부동산 세금이 제일 1등이 어딘가요? 한국이죠, 한국. 한국이에요. 그래요.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은 전체는 3.9%로 그래요. 한 1, 2등 다투죠. 그래요. 한국은 보유세 0.9%, 거래세 2%, 양도세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보유세가 2.7%, 거래세가 0.1%, 양도세가 1%예요. 합이 3.8%예요. 영국은 3.1% 보유세가, 거래세가 0.8%, 양도세가 0.4%예요. 합이 4.3%예요. 독일은 어떤가요? 보유세가 0.4%, 거래세가 0.4%예요. 양도세가 없어요. 합이 0.8%예요. 세금이 아주 낮죠. 어떤 이들은 그러죠. 세금이 높아야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혹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실일까요? 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은 보유세가 아주 높죠. 미국은 2.7%고 영국은 3.1%죠. 미국의 밀집 도시인 뉴욕, 영국의 밀집 도시인 런던을 보세요. 서울이 최근에 끼어들어서 그렇지 런던이나 뉴욕의 아파트 가격은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그래요. 보유세가 높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죠. 오히려 세금이 낮은 독일 수도 베를린은 어떤가요? 그래요. 파리나 프랑스나 런던보다,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 거예요. 주택 가격이 낮다는 말이죠.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주택 가격 역시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동산 세금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이 낮아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직관인 거고 이치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지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집값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번 정부의 집값 상승은 지난 정부의 대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되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뭔가요, 이 말은? 종합부동산세는 뭔가요? 보유세죠. 보유세. 그러니까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드러난 거는 그 반대인데 그래요. 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죠. 보유세를 올리면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둥 그런 말이 많아요. 취득세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둥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다른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뭐 특별한 근거는 없겠죠. 그냥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금을 올리면 집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파는 사람을 만들면 집값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거래량을 늘리는 거죠. 신규 주택 공급은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래요. 엉터리예요. 그래도 뭐 이치를 따져봐야 되겠죠. 보유세가 3%로 가정할게요. 집이 없다고 가정하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 보유세가 3%예요. 평균 주택가격이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되나요? 1년간 보유세 3%를 거둔다 가정하면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수요자는 어떤 사람만 될 수 있나요? 세금을 3천만 원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그래요. 집을 소유할 수 있겠죠.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50만 명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집은 몇 채 지어줄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10억 원의 현금이 있고 세금을 3천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죠. 10억 원의 구매력이 있고 대출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가요? 50만 채만 공급이 되죠. 건설사가 지을 수 있는 건 50만 채죠. 건설사는 집을 팔기 위해서 만들죠. 살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밖에 없으니까 50만 채밖에 못 짓죠. 그래요. 그럼 보유세가 2%로 가정할게요. 평균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 가정하고 세금 2천만 원 이상 지불할 수 있고 구매력이 10억 원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 가정할게요. 한 사회에서 세금이 낮아지면 어떤가요? 당연히 수요자는 증가하는 거죠. 3천만 원 이상 지불하는 사람보다는 2천만 원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여간 세금 2천만 원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몇 채가 공급될 수 있나요? 100만 채가 공급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보유세 1%, 평균 주택가격 10억 원 이건 똑같다 가정하고 그러면 세금 1천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금 1천만 원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앞의 경우보다 더 많겠죠. 그러한 사람이 150만 명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몇 채가 지어질 수 있나요? 150만 채가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유세가 0.1%로 가정하고 평균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세금 100만 원 이상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금 100만 원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앞의 경우보다 더 많겠죠. 그 사람이 200만 명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몇 채가 공급될 수 있나요?
200만 채가 공급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세금이 낮아질수록 수요자가 더 많아지죠. 수요자가 더 많아져야지 더 많은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가 안정시킬까요? 주택가격을. 당연히 세금이 낮은 곳이 더 많은 세금이 낮은 곳에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니까,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니까 세금이 낮은 곳에서 아파트 가격이, 그래, 세금 낮은 곳에 아파트 가격이 더 낮겠죠. 그래요. 세금이 높은 곳일수록 어떨까요? 수요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세금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하여튼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부동산 세금을 올려버리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작아지니까 적게 공급되겠죠. 당연히 부족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가 쇠퇴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가요? 런던이나 뉴욕이나 파리가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세금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높은 곳은 항상 공급이 부족한 상태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세금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수요자를 늘려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확 낮추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낮추면 수요자가 너무 몰릴 수 있으니까 또 그건 곤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치상으로 확실한 거죠. 그래요.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엉터리인 거예요. 현실에서도 입증이 돼요. 부동산 세금이 높은 곳은 그래요. 그 주택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에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세금을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가 감소하니까 어때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진행 안 되겠죠.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 다 올라가겠죠. 만약 평균 주택 가격이 5억인데 0.9%에서 1.5%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유세가 750만 원이 되죠. 그럼 750만 원 이상 세금 낼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을 판매해야 되겠죠. 판매하니까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나요? 750만 원 이상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사겠죠. 그리고 향후는 또 어떻게 될까요? 750만 원 이상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건설사가 집을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50만 원 이상 세금 낼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서 쫓겨나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 주택 가격이 5억 원을 가정하고 보유세를 만약 1.5%에서 2%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1년 내에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1,000만 원 이상 세금 낼 능력 없는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서울에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1,000만 원 이상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팔고 방법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집을 누가 사나요? 1,000만 원 이상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사겠죠. 향후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할 수 있죠, 건설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아파트가 항상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서 뉴욕이나 런던처럼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 부동산 세금은 어떤가요?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낮춰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도 입증이 되죠. 입증이 돼요. 다 입증이 돼요.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만 독일 베를린은 싸죠. 왜? 세금이 낮죠. 세금이. 그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집을 소유를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또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세금은 어떤가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소득세밖에 없는 거예요. 다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재산세가 있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집 팔아서 세금 내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득에서 세금 내는 거죠. 부가가치세도 있죠. 상품에 세금을 붙여서 팔죠. 거래할 때. 그건 뭔가요? 그거 다 소득세죠. 구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판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겠죠. 다 소득으로 부담하는 거지. 이름이 다르다 해서 소득세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득세밖에 없어요. 소득이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전쟁이 났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부과할 수 있겠죠.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다 수탈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근거 없이 세금 부과하는 행위는 뭐예요? 수탈이에요. 국가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탈이죠. 예를 들어서 조선이 왜 멸망했나요? 대한민국에서 보면 조선이 멸망했죠. 조선 말기 수탈이 심하니까 밀란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도항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왜 일어났나요? 밀란 때문에, 수탈 때문에 일어난 거죠. 조병갑의 수탈이 계기가 되면서 밀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조선이 내분이 일어나고, 안 그래도 국력이 약한데 내분까지 일어나면서 멸망하죠. 그런 경우 허다하죠. 신라도 마찬가지죠. 세금 부과하면서 수탈하면서 멸망하는 거예요. 수탈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북구덩이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이들은 북구덩이에 던져야 할 쓰레기인 거예요. 수탈은 뭔가요? 정부가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죠. 그래요. 집은 또 뭔가요? 생존 수단이죠. 그래요. 생존 수단에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어요? 어지간하면 세금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사회 구성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겠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또 집을 가진 이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